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연락을 끊은 것도 아닌데 공기가 바뀌었다. 당신은 여전히 그와 대화할 수 있었지만 그 대화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부서질까 조심스러운 그러나 이미 밑바닥에는 깊고 어두운 물이 출렁이는 그 감각. 사람들은 종종 연락 두절을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라고 말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관계 문제의 가장 깊은 상처는 말이 끊긴 것이 아니라 말이 사라진 채 존재만 남아있는 침묵에서 시작된다고. 칼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종종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침묵 속에 숨긴다고 말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의 통로가 막혀버린 상태다. 상대가 여전히 곁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문을 닫아버린 순간 우리는 버려진 것 이상의 고립을 느낀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침묵 속에 있나요? 메시지는 오지만 마음은 오지 않는, 함께 있는 듯하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 느껴지는 건 분노가 아니라 묘한 공허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묘한 불안입니다. 그 침묵은 무형의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아무 말 없음이야말로 가장 큰 메시지죠. 당신이 잘못한 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웃었던 순간, 마지막으로 나눈 따뜻한 대화, 그리고 그 이후에 차가운 공기까지. 이건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아닙니다. 관계 문제에서 침묵은 말과 말 사이의 공백을 채우던 온기를 앗아가며 마치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점점 잃어갑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 반복되면서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연락 두절은 단칼에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그 이유를 추측할 틈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침묵은 당신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마치 천천히 스며드는 독처럼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모든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게 더 부드러운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면 덜 상처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말을 잃어버린 관계는 여전히 옆에 있는 그림자와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눈앞의 사람은 예전과 같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당신을 향한 온기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유기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관계 문제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이별 선언보다 더 깊게 더 오래 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침묵은 정말로 시간이 해결해 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가정을 하게 만들고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 넣었나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은 그 침묵이 어떻게 우리의 무의식을 조용히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연락 두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답답한 공기의 정체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상태도 아니다. 오히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에서 우리는 의미 부여의 공백을 이야기한다. 상대방이 침묵하면 우리는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잔인한 해석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는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혹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한 말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까? 혹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이 향했을까?
관계 문제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깊어진다. 상대가 말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끝없는 추측의 미로를 걷는다. 그 미로 속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깨어지지 않는 한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투사라는 방식을 통해 공백을 채운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침묵 속에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투사한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향한 의심으로 채운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당신도 혹시 이런 침묵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의 말없음이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무너뜨린 적이 있나요? 이것이 연락두절과 침묵의 본질적인 차이다. 연락두절은 명확한 단절이기에 우리는 상실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은 관계의 껍데기를 유지한 채 내면을 부식시킨다. 겉으로는 아직 이어져 있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부서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가 그 고통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외롭지?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이 모순된 감정이 더 큰 혼란을 만든다. 그리고 이 혼란은 종종 자기 탓으로 귀결된다.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서, 나는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나는 상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이 침묵은 당신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그것은 상대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부재이며 갈등을 직면하는 용기의 부족이다. 이것이 바로 관계 문제의 심리적 핵심이다. 이 점에서 중요한 건 침묵이 관계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싸움을 피하려고 침묵을 택한다. 하지만 갈등은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과 마음 사이에 거리를 벌린다. 마치 얼어붙은 강 위에 얇은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어진다. 결국 강 전체가 무너져 내리듯 관계도 그렇게 붕괴된다. 당신은 그 균열을 언제 처음 느꼈나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침묵이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깨뜨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을 깨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마주한다. 하나는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길. 다른 하나는 관계가 끝나는 길. 두 길 모두 두렵지만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칼 융은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처럼 나타난다고 했다. 침묵은 무의식 속 감정을 계속 가둔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관계의 형태를 왜곡시킨다. 당신이 선택해야 할 건 그 침묵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 질문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질문들은 때로 불편함을 만든다. 그러나 불편함은 곧 진실로 향하는 문이 된다. 만약 이 불편함을 피하면 침묵은 더 깊어진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는다.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이 침묵이 왜 이렇게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무언의 압박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침묵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심리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말하지 않는 쪽과 그 침묵을 견디는 쪽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침묵은 때로 권력의 형태를 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말을 아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처벌이라고 부른다. 이 방식은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 교묘하다. 겉으로는 분쟁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린다. 당신은 점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낮춘다. 관계 문제의 위험한 점은 이 과정이 매우 느리고 은밀하다는 것이다. 큰 사건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마치 미세한 균열이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침묵은 무의식의 그림자와 직결된다. 그림자는 우리가 마주하기 싫어하는 감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을 품고 있다. 침묵은 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든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은 의식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서 부패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침묵, 혹시 단순한 대화 부족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는 아닐까? 누군가가 그 침묵으로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이 무언가를 물었지만 상대는 미묘한 표정만 남긴 채 대답하지 않는다. 그 순간 공기는 묵직해지고 당신의 심장은 빨라진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대답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그 사람의 반응에 종속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당신의 감정 상태는 전적으로 상대의 태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가 웃으면 안도하고 침묵하면 불안해진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의 시작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왜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을까? 왜 단호하게 물어보거나 거리를 두기보다 그 조용한 고통을 견디는 걸 선택할까?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 유지 욕구라고 부른다. 인간은 안정적인 애착을 본능적으로 원한다. 따라서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하려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관계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침묵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한번 대화 대신 침묵으로 상황을 넘기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화 없는 관계가 정상이 되어버린다. 당신은 지금 그 정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칼융은 인간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허용한 방식으로 대우받는다고 했다. 우리가 침묵을 묵인하면 침묵은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 침묵이 관계의 언어가 되어버린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침묵이 주는 심리적 압박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서서히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침묵을 깨뜨릴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현재의 평온을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내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관계 패턴과 직결된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왜 이 침묵을 참아내고 있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당신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는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 문은 두렵지만 그 너머에는 당신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상상을 한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위험을 예측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 문제에서 침묵은 바로 이 불확실성을 끝없이 연장한다. 연락 두절은 차라리 결론이다. 하지만 침묵은 결론 없는 이야기처럼 우리를 붙잡아 둔다. 당신은 대화를 시도한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그러나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 혹은 아무 대답도 없는 눈빛뿐이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차오른다. 칼융은 말과 소통이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무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과정이라고 했다. 말을 잃는다는 건 그 만남의 다리가 끊어졌다는 의미다. 다리가 끊어진 두 마음은 점점 멀어진다. 이 거리감은 단순한 심리적 체감이 아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소통이 줄어들면 두 사람의 뇌파 동기화가 약해진다는 연구가 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할 때 맞춰지던 리듬이 침묵 속에서 깨져버리는 것이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말 한마디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이제 뭐라고 시작해야 하지? 혹시 내가 말을 꺼내면 더 어색해질까? 이 망설임이 쌓여 결국 대화 시도조차 줄어든다. 문제는 이 침묵이 자연스러운 상태처럼 굳어버리는 순간이다. 서로의 마음이 이미 멀어졌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평온한 척한다. 그러나 평온처럼 보이는 그 표면 아래에는 차갑게 식은 감정이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표면적 조화라고 부른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묻혀있는 상태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언제든 작은 자극으로 폭발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침묵을 깰 용기가 없는 건 진짜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갈등이 관계의 끝을 가져올까봐 두려운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갈등보다 끝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버티는 편을 택한다. 그러나 그 버팀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선택이다. 칼 융은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회피하던 그림자를 직면할 때라고 했다. 침묵을 직면한다는 건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감정은 분노일 수도 실망일 수도 혹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진실일 수도 있다. 그 진실을 꺼내놓는 건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침묵은 결코 스스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느끼는 답답함은 우연이 아니다. 그건 관계가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서로를 잃을 거야. 그러니 물어야 한다.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질문들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함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침묵을 깨는 순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관계가 다시 숨을 쉬거나 완전히 끝나거나. 둘 중 무엇이든 최소한 당신은 더 이상 그 답답한 공허 속에 갇히지 않는다. 이건 단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침묵은 결국 당신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그 과정은 불편하지만 그 끝에는 당신의 해방이 기다리고 있다.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부재를 넘어 정체성의 균열을 만든다. 처음에는 그저 대화를 잃었을 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 관계 문제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상대가 말을 닫고 있는 동안 당신은 점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리적 위축이다. 대화를 시도했을 때 돌아오는 차가운 반응 혹은 아무 반응도 없는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학습한다. 말해도 소용없어. 이 학습이 굳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침묵에 익숙해진다. 칼 융은 이를 자기 상실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아 셀프가 표현되지 못하면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감정이 쌓이고 결국 그것이 내면의 분열을 만든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나와 나 자신이 멀어지는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가 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며 스스로를 검열한다. 둘째,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핀다. 셋째,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도 다음에 하자라며 미룬다. 혹시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침묵의 무게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침묵을 안전지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전지대는 실제로는 당신을 갇히게 만드는 감옥이다. 이 감옥에서 나오는 첫걸음은 침묵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노력했으면 혹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침묵은 당신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선택한 소통의 부재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침묵에 맞서 더 큰 침묵으로 대응하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진다. 반대로 침묵을 깨기 위해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면 상대는 더 깊이 숨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지금 소외되고 있다. 이 감정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진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든다. 갈등이 폭발할 때가 아니라 비교적 평온한 순간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아. 우리 관계에서 침묵이 많아진 것 같아.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전히 대화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켰다는 사실이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다 라고 했다. 당신이 침묵을 직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는 운명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 침묵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것인지. 이 선택은 관계를 넘어 당신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침묵에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쉽게 자기 목소리를 잃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가족 안에서조차. 결국 그것은 고립과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침묵을 깨는 작은 용기다. 그 용기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단 한 번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순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판도는 달라진다. 상대가 응답한다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 응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최소한 진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 확인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그 해방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침묵이 끝나면 반드시 다음 단계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침묵이 남기는 상처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라는 토대를 흔들고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관계 문제의 본질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드러난다. 그리고 그 붕괴는 대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이어진 침묵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바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고 머릿속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고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진다. 칼 융은 신뢰를 자아와 자아 사이의 무형의 다리라고 표현했다. 말이 오갈 때 그 다리는 단단해지고 서로를 지탱한다. 하지만 침묵은 그 다리 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든다. 그 균열은 한 번 생기면 말로만 메울 수 없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 관계가 여전히 안전한가? 나는 이 사람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인가? 이 질문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끝을 준비하는 전조가 된다. 문제는 침묵이 계속되면 그 질문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저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대화의 기회는 사라진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심리적 함정이 있다.
바로 감정 단절이다. 감정 단절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 상태다. 이 상태에 들어서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화도 나지 않는다. 대신 무관심이 자리 잡는다. 무관심은 관계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침묵이 악의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혹은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잠시 거리를 두기 위해 침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서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관계를 잠식하는 그림자가 된다. 관계 문제에서 중요한 건 침묵의 의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잠시 숨을 고르는 침묵인지 아니면 도망치는 침묵인지. 이 두 가지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가? 상대의 침묵이 잠시만 기다려줘인지 아니면 더 이상 너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인지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감정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대화가 줄어든 이후에도 여전히 관심과 배려가 느껴진다면 그 침묵은 잠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관심과 회피가 함께 온다면 그건 관계가 이미 기울고 있다는 신호다. 칼 융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보았다. 말은 줄었는데 행동에서도 온기가 사라진다면 침묵은 곧 종말을 의미한다.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문을 두드릴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뒤돌아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선택 모두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문을 두드리면 거절당할 수 있고 돌아서면 상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관계 문제에서 가장 큰 상처는 확실한 고통이 아니라 끝없는 모호함에서 온다는 것을. 침묵은 바로 그 모호함을 끝없이 연장하는 도구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 답을 직면하는 건 두렵지만 그것이야말로 해방의 시작이다. 그리고 침묵을 깨는 건 단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당신 자신의 마음을 구하기 위한 행위다. 다음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침묵 속에서 어떻게 다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치가 있다. 침묵 속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벽을 세운다. 그 벽은 처음엔 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벽 너머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관계 문제의 위험은 이 벽이 한번 완성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 벽은 단순히 상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 가둬버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침묵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이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된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숨기는 게 익숙해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게 편해진다. 칼 융은 무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다. 침묵에 길들여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연인뿐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에게도 마음의 거리를 둔다. 결국 혼자 있는 게 덜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건 단지 상처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마비된 감정은 고통뿐 아니라 기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이 최근에 진심으로 웃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떠올려보라.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상황에 맞춰 만든 가짜 미소였는지. 만약 진짜 웃음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이미 감정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이 감정의 잠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깨어나고 싶어도 어떻게 깨어야 하는지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다시 햇빛을 보려면 두꺼운 눈과 얼음을 뚫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침묵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갇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작고 안전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깊은 주제를 꺼낼 필요는 없다. 가벼운 질문과 짧은 대화로 감정을 조금씩 깨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나의 목소리를 되찾는 연습이다. 혼잣말이라도 좋다. 일기장에 적어도 좋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감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관계 문제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변하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변하는 것이다. 상대의 침묵을 깨는 것보다 나의 침묵을 깨는 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침묵은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칼 융은 당신이 외부에서 찾는 것은 이미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해답은 상대의 마음속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다. 내가 다시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할 때 비로소 관계의 패턴도 바뀌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래 쌓인 침묵은 오래 걸려야 풀린다. 때로는 후퇴하는 날도 있고 다시 벽을 세우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과 고립감은 영원하지 않다. 그건 단지 지금의 상태일 뿐 운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꾸는 첫걸음은 내가 내게 말을 거는 것이다.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침묵을 깨뜨리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그 소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침묵을 넘어선 후에 찾아오는 진짜 변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 변화는 두렵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침묵이 끝나고 나면 관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침묵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전의 신뢰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 문제의 본질은 신뢰의 균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그 균열을 무시하면 다시 침묵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반을 만든다면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칼 융은 인간이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했다.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다. 침묵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이 남긴 상처를 직면하면 우리는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만 노력하면 그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의 소모전이 된다. 침묵 이후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 침묵 속에서 다른 해석과 감정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해석이 완전히 엇갈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상대가 날 무시했다 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말을 하면 더 상처를 줄까봐 조심했다 고 생각한다. 같은 침묵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와 해석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려면 침묵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내 의도는 이랬어. 이 짧고 명확한 문장들이 오해를 풀 수 있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온다. 바로 방어적인 태도다. 상대가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어조를 쓸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방어가 아닌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소모적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3자가 대화를 중재하면 서로의 말을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 이후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다. 한 번의 사과나 한 번의 대화로는 부족하다.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일관성을 통해서만 회복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을 예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작은 불만이라도 바로 이야기하는 습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습관. 이 습관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침묵보다 대화를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침묵이 깊고 오래된 것일수록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며 노력한다면 관계의 질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은 의미를 향해 나아간다고 했다. 침묵을 극복하는 과정 역시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이다. 당신이 그 여정을 시작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완벽한 복구를 기대하지 말 것. 둘째, 그러나 포기하지도 말 것.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대화와 이해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침묵을 넘어선 삶에서 당신이 어떻게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그곳에는 더 이상 침묵이 주는 무게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침묵을 넘어선 뒤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관계를 지탱한다고 믿었던 건 대화의 빈도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주할 용기였다는 것을. 관계 문제의 핵심은 결코 완벽한 이해에 있지 않다. 우리는 결코 모든 순간에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대신 중요한 건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다. 그 시도가 멈추는 순간 침묵은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다. 칼 융은 인간의 성장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침묵이라는 그림자를 직면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관계의 형태가 나온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침묵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의 침묵과 파괴적인 침묵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전자는 감정을 정리하고 치유의 시간을 주지만 후자는 회피와 단절을 의미한다. 이 구분은 당신을 훨씬 더 주체적으로 만든다.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전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상대가 침묵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당신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더 분명하고 솔직해진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불편한 사람과는 건강한 거리를 둘 줄 알게 된다. 관계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그 침묵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느리고 깊게 스며드는지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억이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대화를 소중히 여긴다. 사소한 안부, 작은 농담 잠깐의 웃음까지도. 그것이 침묵을 막는 작은 돌다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칼 융은 관계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와 같다고 했다. 진실을 나누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한번 침묵의 어둠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완전히 피어난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선택이다. 과거의 침묵이 만든 상처를 끌고 다닐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나를 성장시킨 경험으로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선택 앞에서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온 것 자체가 당신이 침묵을 넘어설 힘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대화와 이해로 바꾸는 삶을 살라.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잃어버린 목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목소리로 세상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의 감정을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